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면이 13m까지 올라와 있는 세월호, 과연 언제쯤 반잠수선으로 출발하게 될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반잠수선에 무사히 거치가 될지, 이 소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인양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동고차도에 나가 있는 김정우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1.3km 정도 떨어진 동거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세월호가 처음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조금 뒤면 조금씩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 1074일째, 그러니까 약 3년 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척의 바지선 사이로 세월호 선체가 절반가량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를 끌어안은 바지선 두 척이 약 3km 떨어진 밤잠수선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 옆엔 예인선, 바지선을 끌고 가는 예인선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잠수선은 세월호를 실은 뒤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오는 11시 11분쯤엔 세월호가 1차 인양 목표치인 수면이 13m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또 세월호를 바지선에 단단히 묶는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세월호 인양과 이동 작업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기상 여건도 좋습니다. 오늘까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할 것으로 예보돼 지금 속도대로라면 오늘 자정까진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김정우입니다. 예, 김정우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요. 세월호는 수면이 13m까지는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양수산부 발표대로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오후 4시쯤이면은 출발을 해야 하는데 반잠수선을 향해서 아직까지 출발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출발을 안 했다면 아직까지 출발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 스튜디오에 여러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이신 정운채 예비역대령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선임 기자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SBS의 장선희 기자, 그리고 세월호 소식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경제부의 심영구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선희 기자, 세월호가 지금 출발했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양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류입니다. 그 4시가 조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어서 4시 이후에 출발할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지선이 동력이 사실 없는 배이기 때문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8개, 각각 8개씩의 닻을 갖고 있는데 이 닻을 말아 올리고 풀고 나서 조류 방향이 더욱더 흔들리게 되면 이 자체가 인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소조기가 오늘까지라 오늘 중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조류 방향을 살펴본 다음에 조류가 가장 민감한 작업이라 이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그 시점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심영구 기자, 네. 지금 해수부는 왜 오후 4시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조금 전에, 1시간쯤 전에. 오후 4시에 조류 방향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뭐 잘 바뀌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앵커를 푸는 작업이 이 세월호라는 게 8,000톤이 넘는 배를 끌어올리고 또 양측의 바지선들이 갖고 있는 하중이 굉장히 크고 또 그거를 묶었으니까 또 굉장히 무게가 크게 나가는데 그것들을 고정하고 있는 닻을 푸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으로 원래는 반나절을 잡아놨었거든요. 0.5일? 네, 0.5일을 잡아놨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단축해서 2시간 뭐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목표로 삼는 거는 오늘 자정 안에는 네.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올려놓겠다 이건가요, 지금? 거치까지 세월호를 반잠수선으로 옮겨놓는 것 정도까지는 오늘 밤 안에 소조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는 끝내겠다는 게 오전 10시 브리핑에서도 발표했던 그런 바인데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좀 지연이 되면은 차질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약간의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일정이 하루 이틀 정도 잡아놨던 일정 아닙니까? 이틀 정도 잡아놓은 일정 아닙니까, 그게? 근데 해수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설명하는 것 거는 좀 여유 있게 잡아놨던 거를 이제는 여유 있게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오늘 자정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한 얘기기는 한데 어쨌든 할 수 있다는 뭐 자신감 내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가 오후 4시쯤이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아직은 출발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그리고 세월호 인양이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양 작업에 있어서 특히 세월호와 같이 수중 중량이 8,500톤에 육박하는 초대형 구조물을 맹골 수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상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도 기상, 둘째도 기상, 셋째도 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은채 대장님, 첫째도 기상, 둘째도 기상, 셋째도 기상. 그러니까 모든 변수는 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기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조류도 중요하지만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우리라든가 바람, 수중에서 작업할 때는 위의 기상은 조금 무시하고 조립만 고려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수중 작업과 수상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모든 기상이 다 잘 봐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 정은채 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현재 세월호 인양 현장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바지선이 움직이는, 예인선이 움직이는 그림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월호와 바지선 조금 전에 그림 나갔고요. 멀리서 저게 반잠수선인가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현재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오른쪽이 반잠수선인가요? 예, 오른쪽에 바로 저기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림으로는 가깝게 보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와 바지선, 상당히 지금 세월호는 그 안에 뻘도 들어가 있고 또 바닷물도 들어가 있어서 원래 6,400톤 정도 무게인데 지금 한 8,000톤 정도 될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 바지선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무거운 세월호와 바지선을 이동을 시키느냐? 반잠수선이 세월호 있는 데로 와서 거기서 올려놓으면 훨씬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들겠죠. 이런 질문이 역시나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잠수식 선박 위치 이동 결정 시점은 이틀 전이고요. 그 소조기 이후의 작업 여건을 가능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밤잠수식 선박의 위치가 북동쪽 1km였는데 지금 동남쪽 3km로 변동되었습니다. 밤잠수식 선박 운영회사인 네덜란드 도크와이즈 그리고 상하이 살베지 TMC 해수부 감독관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다 더 적절한 위치에 대해서 며칠 동안 심사숙고를 하였고 보다 더 기술적으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맹골 해역은 조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잠수 선박이 움직이질 않고 태킹바지와 세월호가 반잠수 선박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철조 추진단장의 얘기는 반잠수선이 한 1.8km 정도 있다가 그것을 더 안전한 3km 밖으로 옮겼다, 이런 대답이고요. 두 번째 나온 장기욱 인양 추진과장, 맹골 해역, 즉 세월호가 지금 있는 곳의 조류가 워낙 거세서 세월호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맹골 수도의 조류가 정말 그 정도로 거센가요? 맹골 수도 거센 거는 일반 국민들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서쪽 가장 센 데를 제외하고는 그쪽에 남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조류가 많이 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도 진도 수력하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냥 강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류가 센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궁금해 여겼습니다. 예. 왜 어렵게 세월호가 가느냐, 반잠수선이 오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월호가 있는 부분은 정말 조류가 센 부분입니다. 센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반잠수선이 바지가 있는 부분은 안전한 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좀 가능하면 안전한 데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면은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조류를 생각해서 위험한 큰 덩어리가 가느냐, 아니면 조류가 좀 있더라도
반잠수성이 오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서 판단했겠죠.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결과적으로 반잠수선이 오는 게 아니라 세월호와 바지선을 옮기는 게 더 안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임광현 기자, 네. 차량용 출입문 제거, 흔히 램프라고 이제 기사가 그렇죠. 많이 나왔었는데 차량용 출입문 제거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복병도 인양 과정 중에 있었는데 어쨌든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한 11시간 걸렸다고 해죠. 그래서 그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잠수식 배 위에다 올리려면은 그게 그렇게 큰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시간 동안 제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안전하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이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원래는 당초에 1.8km 떨어진 곳에 반잠수식 어선이 있기로 돼 있었거든요. 선박이. 그런데 지금 3km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멀어졌는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이 굉장히 맹골 수도가 굉장히 파도가 센 곳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잔잔해 보이고 그 바다가 그 바다일 것 같지만 이곳 조금씩 차이가 굉장히 조류가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더 안전한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반잠수선을 향해서 가게 되면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습니까? 지금 수면이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제일 어려웠던 작업이 해저 바닥에서 세월호가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어렵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로 어려운 관건이 지금 이겁니다. 다시 잠수 바지에다가 정확하게 안착하는 거. 그 엄청나게 넓은 바지에 작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가지는 세월호를 정확하게 안착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 조류가 없는 곳으로 움직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반잠수 오면 쉬운데 외곽 나가 보니까 조류가 있으면은 안착하기에 훨씬 위험 부담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배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은 저 배 크기가 140m지 않습니까? 길이가 145m 죠. 140m. 그렇다면은 아파트로 말한다 그러면은 한 50층짜리 아파트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 25층 아파트도 굉장히 큰데 그게 2배나 되는 거리에 이 50층짜리 아파트가 누워 있는 거를 그걸 흔들리는 배에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그 위는 16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7, 8m밖에 안 남은 거기에 정교하게 내고를 맞추는 것처럼 그걸 올린다는 게 대단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그래픽입니다만 저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저게 지금 3D CG로 미리 세월호 인양하는 과정을 만든 건데 지금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옮겨 놓는 작업을 묘사한 그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된 컴퓨터 그래픽 하나 있을 텐데 반잠수선에 올릴 때 왜 세월호를 수면이 13m로 하는지 이 부분도 임광 기자, 심영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네. 왜 세월호를 수면이 13m로 끌어올려야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네네. 세월호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길이는 굉장히 긴데 한 144m 정도 되고요. 그 폭은 이제 누워 있으니까 높이가 되겠는데 그게 22m입니다. 22m 요? 22m인데 13m까지 수면 위로 올린다. 그럼 남는 게 9m죠. 예. 9m인데 이 반잠수식 선박이 26m까지 수면 아래로 잠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받쳐들어야 되는 접시 같은 그 선반 부분이 13m 두께입니다. 그걸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두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거치대가 또 있습니다. 거치대가 1.5m 높이의 거치대가 있고 또 세월호 밑에는 지금 들어올리기 위해서 리프팅 빔, 철제 빔이 0.9m 높이 있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밑에 부분은 한 10m 정도, 그리고 반잠수정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3m에다가 1.5m 더하면 14.5m니까 남는 게 사실은 한 1.5m 정도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 선체를 물 밖으로 많이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저항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덜 들어올리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반잠수식 선박에 잘 올리는 그 공간들을 계산했을 때 13m를 올리면 되겠다 하고 이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높이입니다. 13m? 네. 정우채 대장님도 그 13m 얘기 정말 여러 번 했는데 13m가 가장 과학적인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하고 옮기는데 가장 과학적인 수치라는데 동의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굳이 13m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나는 그 당시만 해도 바지 기능을 정확하게 모를 때입니다. 저는 26m인데 어제 어떤 기자는 23m다. 아, 그럼 충분히 그 말이 맞다. 왜 거기에 맞추려면은 아무래도 13m는 올려놔야 밑에 작업하는 것이 원활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현재 세월호는 수면 위로 13m까지 올라와 있는데 반잠수선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면은 이동하는 그림이 들어올 것이고요.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월호가 수면 위로 13m 오늘 오전 8시 10분에 올라왔다는 소식,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야말로 긴장 속에 또 올라왔다는 소식에 안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또 단원고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양승진 선생님의 부인 유백형 씨가 세월호 인양 작업 인근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은 어제 3월 23일 33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이제는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여기 사고 현장을 들어왔는지 왔는데 램프라는 게 또 열려서 그걸 또 절단을 한다니까 그 유실의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지켜본 결과 아침에 또 기쁜 마음으로 잘 돼서 한숨을 또 돌렸습니다. 정말 숨을 조이는 고통입니다. 목포 신항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잘 마무리돼서 제발 좀 우리 9명 모두 다 찾았으면 가족 품으로 들어갔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한숨을 돌렸습니다. 정말 숨을 조이는 고통입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잘 돼서 기쁜 마음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미수습자 가족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죠. 미수습자 가족분 중에 한 분 단원고 학생인 조은하 양의 어머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어떤 신경이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한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월호가 수면이 13m까지 올라왔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요. 아, 세월호가 올라왔구나. 이제 내 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찾아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예. 이제 우리 은하 양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가 목포 신항까지 무사히 가서 거치가 돼야 이제 모든 인양 작업이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걱정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날마다 배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절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늦어지면 혹시 어떡하지? 또 이 소득이 날씨 안 되면 안 되는데 저 배를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다 정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배가 목포 신항으로 다 올라갔을 때 아이를 또 찾아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배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사실은. 예, 어머니, 그래도 이제 힘내시고요. 이제 따님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가족분들이 이 걱정이 너무 되시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잘 주무시고 좀 식사 좀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갖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배를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리고 먹는 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게 목에 이렇게 맥혀요, 사실은.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일정 공정이 남아있고요. 예. 또 가게 찾아오기 전에 작업이 남아있어서 아 이게 엄마인가 저 배를 갖다 또 눈앞에서 팔지 되나 내 딸이 저기 있는 게 아 저거를 갖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리고 예. 다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부터 찾아달라고 제발 거기에 조금만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머리 숙여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혹시 배 위에서 전화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양현장 근처? 네네. 예, 그러면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계속 배 위에 계시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배가 잠수함에 이렇게 됐을 때요. 반잠수함에요. 예. 우리가 위에 시험 운행을 할지 이게 인항으로 이어질지 몰라서 준비를 많이 못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어떻게 할지 가족끼리 또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제가 잠수함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결정하기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드신 가운데도 이렇게 전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따님 만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도 또 많은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성희 기자, 조금 전에 우리 조은하영이 어머니 이금희 씨도 말씀하셨는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 램프라고 하죠. 자동차 네. 출입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 부분 해야 된다는 소식 듣고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를 보시면은 카페리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카페리는 차도 들어가고 또 사람도 타는 거대한 배를 말하는데 배에 보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 램프 아까 차량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이쪽에 그러니까 경사면이자 출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문이자 이 경사문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문이 한 10m 정도 되는데 덜렁덜렁 거리니까 아까 심영구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작업 공간 그 반잠수식 선박에서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1.5m인데 10m가 덜렁거리면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절단하는데 수중 절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겁니다. 이 자동차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미리 몰랐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부나 상하이 셀비지 측이나. 일단은 자연인데요. 자연 선미 부분인데 그쪽이 뻘에 박혀있던 지점이 그쪽이 묻혀있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그 인양을 하면서 1m 뻘에서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계속 12m까지 쭉 올렸는데 그때 상황에서도 몰랐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발견해서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 실는 데는 장애가 될 걸로 판단해서 뭐 절단했다는 거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 차가 올라가는 저 부분을 지금 자동차 출입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저기 4단계로 이렇게 접힙니다. 그런데 지금 와이어가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럼 닫히게 돼 있는데 저렇게 4번이 접혀가지고 문이 되는 거죠. 닫고 나면. 열고 나면은 그게 이제 찻길이나 또 사람이 타고 내리는 길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저게 원래 이렇게 닫혀 있었으면 별 문제 없이 빨리 이렇게 13m까지 올라갔을 텐데 저게 열려 있는 걸 몰라서 저걸 자르고 난 다음에 13m까지 올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왜 몰랐느냐 지금 심영구 기자도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한 램프는 좌연측 선미 램프가 되겠습니다. 좌연측 선미 램프 부분은 해저면에서 약 1 내지 1.5m 밑으로 파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세월호를 들지 않고서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요. 비록 그때 이미 그
잠금 장치가 파손됐다 손 치더라도 압착되어 있으니 그때는 닫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비로소 인양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열리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닫혀 있던 것이 인양하면서 바다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이렇게 열렸다 그런 것 같다라고 좀 추정을 하는 거네요. 이 뻘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뻘 속을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발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없어졌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부 충돌설이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걸 잘라서 없애버리면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1등 항해사가 재판 중에서 강모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에가 그 전날 이 양쪽을 닫았을 때 이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불빛이 안 보여야 되는데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고쳤었다고 한다면 침몰할 때 그 부분으로 물이 안 들어왔을 텐데 이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고 조사를 했는데 이번엔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원천적으로 조사를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인양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출입문이 열렸고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변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속도는 늦어졌지만 인양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세월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지 3년 만에 수면 위로 13m까지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세월호의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월호도 지난 3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밑그림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세월호에 정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일단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표면이 드러났는데 한 140여 개 구멍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해수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구멍 2개는 배를 띄우는 장비를 달 계획이었던 구멍이었고 실제 인양을 준비 진행하면서 60여 개가 생겼고 에어백을 넣기 위한 구멍이 13개, 물을 빼내기 위한 구멍이 34개, 그리고 시험용 구멍 19개, 126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구멍을 뚫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또 잠수부가 이동하기 위해서 그 물과 기름 또 잔조윤을 배출하기 위해서 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구멍은 아닌데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잠수부가 또 이동하고 또 선체 내부 검색을 위해서 그리고 물과 기름 잔존유를 배출하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체 구멍에 그러면 많은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나 이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던 어떤 내용물들이나 혹시 그 미수습자가 또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선희 기자가 말한 160여 개 구멍에다가 또 자연 구멍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리창이라든가 또는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무려 291개나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들도 있는데 저런 구멍들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모기장처럼 이렇게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망들을 2.5cm 정도 규격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유실물들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마련을 해놨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200m, 140m, 3m 정도의 그런 펜스까지 설치를 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장치를 했다 하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왼쪽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바닥에 누워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지망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이 떠오른 세월호를 보고 그 가족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거 제대로 정말 구멍 막은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한 희생된 학생의 아버지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저 사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원으로 보이는 곳에 큰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다 뭐라고 페이스북에 적으셨냐면 앞쪽을 보면 잘려진 초대형 천공이 있다. 유실 방지막을 치지 않은 천공이다.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미칠 것 같다. 도와달라. 이렇게 정말
끓는 절규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그 유가족들 희생자를 비롯한 미수습자 가족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애초에 해수부에서 천공 한 2-3개 정도 올 거라고 그랬는데 140개나 있고 그것이 화물칸에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유실 방지막을 치지 않은 천공도 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유류품이라든지 미수습자들이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혹시 뭔가를 은폐하기 위한 건 아니냐. 이거 좀 속 시원히 밝혀달라. 이렇게 유가족들을 욕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 관계자는 이게 사실은 절단하지 않고 온전하게 인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천공을 뚫은 거고 그것에 대한 관련 내역들은 모두 다 세세히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예. 정우철 대장님도 조금 전에 그 유가족 가족분이 올린 사진, 천공이라기보다 거의 뭐 커다란 문이 뜯어진 것처럼 그런 공간인데 유실물 방지 100%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면 100%를 해야 되는데 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멍이 많이 났다는 소리를 제가 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내가 왜 엑셀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배가 정상적으로 있었으면 이렇게 구멍을 안 냈겠죠. 정상적으로 있었다라고 바로 서 있었다면 자, 배가 완전히 누워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수사가 작업하는 사이에 들락날락 한다든가 혹은 저기에 공기백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fun통을 띄운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에 불가피하게 뚫어야 될 구멍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것은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지 이 작업에 이게 실패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이렇다라고 했었으면은 뭐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될 텐데 저도 지금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을 왜 명확하게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해서 물론 구조하는 사람들이 구조하는 일일이 사건마다 뭐 이벤트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가족들은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좀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느낌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지금 정호철 대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사전 설명이 좀 돼 있었나요? 어떤가요? 구멍을 뚫었다.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들은 하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구멍 뚫었다는 부분들이 세세하게 밝혀진 게 없고요. 이제 특별조사위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아니면 가족들이 요구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부나 이 해양수산부에서 뭐 기본적으로 좀 신뢰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지지 못한 부분이 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인양이 일단 무사히 마무리되고 나면은 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리고 또 이런 어떤 인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은 부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검증을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세월호 인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세월호 인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현상들도 또 세월호 인양 현장 주변에서는 또 어민들이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잔존유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심영구 기자? 거기서 좀 잔존유, 기름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물을 빼내야 되는데요. 어차피 세월호를 거기 들어차 있는 물과 퇴적물들을 빼내긴 빼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반잔수식 선박에 올려놓은 다음에도 어느 정도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거기 섞여 있는 기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제 방제 장치를 주변에 뭐 방제선을 비롯해서 뭐 3중으로 쳐놨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뭐 항의하는 시위를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어떤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끌어올려서 인양해서 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또 환경 오염을 굉장하게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같이 병행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지금 오일 펜스는 잘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설치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이 지금 사고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 동거차도라는 예.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가까운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기에 지금 진도가 미역이나 김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양식장이 있어요. 근데 저게 처음 사고 당시에도 3년 전에 사고 당시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컸었는데 그 벌써 3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이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 또 흘러나오면서 저기에 기름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차도 100여 대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차량들이.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3월부터 6월까지가 미역 수확 시기입니다. 근데 수확을 바로 앞둔 저는 지금 1년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어민들로서는. 근데 저기에 기름띠가 와서 덮치면은 사실상 바로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이 어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기름 세서 인근 어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오일 펜스를 설치했는데도 기름이 유출됐다. 정부가 해양수산부가 또 조금 그 대책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닌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상하이 세비지 측에서 어민들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하이 세비지 측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작년부터 그 배에 남아있는 잔존을 다 유출을 다 빼냈는데 문제는 그 화물칸 안에 많은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에 있는 기름들이 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를 나눴지만 선미 램프가 이제 절단을 하면서 기름이 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해양수산부 측에서 이 배에 있는 기름은 다 뽑아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차에서 나온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좀 오일 펜스를 좀 튼튼하게 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의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었나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세월호 인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인양이 중요하지만 또 인근에서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인근 어민들이 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까지도 더 정부가 세밀하게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세월호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요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분들이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리본과 비슷한 구름이 하늘의 모습을 드러냈다. 임광 기자 저런 구름 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한 번도 못 봤고 사실 저는 인터넷에서 저걸 보고 요즘에 하도 페이크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예. 그래서 또 이거 세월호 맞춰가지고 누군가가 저걸 장난으로 올렸나 보다라고 했는데 저걸 그래도 사진 감정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나서 저건 조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 사람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원주 주변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이 이게 각도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하늘이 알고서 이렇게 올린 건지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정은채 대장님도 저런 구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저게 김태현 변호사. 예. 저게 자연적으로 생긴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어제 그 실시간 검색어에 세월호 구름 이게 검색어 1위가 있어.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누구나 사진 조작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뭐 네티즌들도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공통적인 생각들이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마음이 저기까지 미친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기적적인 어떤 자연현상이 생긴 건 아니겠나. 그런 반응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선희 기자와 심영구 기자, 저 노란 리본 정말 닮지 않았어요? 네. 저 누리꾼들 반응처럼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 글도 있는데 장선희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페이크 뉴스도 많았고 공군 전투기 그쪽에서도 우리는 아니다. 훈련 중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기상청에서는 권운의 일종이다. 하지만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전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영구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월호가 드디어 올라오는구나. 1000일이 넘게 걸렸는데 그동안 저도 이제 그때 3년 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현장에 바로 가서 진도와 동거차도 오가면서 취재를 했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모들이나 가족들이나 여러 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 뭐를 했나 하는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감회가 저 사진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세월호의 노란 리본의 뜻은 제가 찾아봤더니 끝까지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수 탈출에 성공해서 지금은 대학생이 됐거나 성인이 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분들 가운데 한 명이 지난 1월 촛불 집회 때 직접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렇게나 친구들이 보고 싶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오죽하실까요? 그 물속에서만 나만 살아나온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희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우리와 너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책임 묻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먼저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다시 만날 때 너희도 18살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어제 돌려들었던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노래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주렴. 이 친구들의 생각과 바람대로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